자, 교재 65페이지 계공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단원입니다. 금지행위 들어만 보셔도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도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금지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66페이지 금지행위의 내용 들어왔죠. 항상 이 단어는 제목하고 형벌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말이 기니까 매매를 업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위에다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것도 말도 기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목하고 형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금지 행위 내려옵니다.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 긋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거기 알면서 줄을 딱딱 끊어놓고 말이 하도 많으니까 옆에다가 협조 행위 이렇게 적습니다. 협조라고 적어놓고 역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1년에 1,000만 원 기록합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과하여 금품의 동그라미. 자, 핵심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1년에 1,000 기록할 것. 네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제일 하단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짓된 은행 역시 동그라미 하시고 1년에 1,000 오른쪽 갑니다.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의 동그라미 정서만 보면 껑충 띱니다.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기록해 놓습니다. 즉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서. 여섯 번째 금지행위 내려갑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역시 제목 보시면서 3년에 3,000만 원 적어 놓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하단 7번 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탈세가 뭘까요? 세금을 빼먹는 게 탈세입니다. 빼먹으면 걸리지만 절세는 해도 되죠. 일단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기 조장의 동그라미 해놓고 3년에 역시 3,000만 원 메모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지 행위만 들어오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동그라미를 하셨는가 하면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000이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법으로는 7가지지만 제가 8가지로 지금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를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나가잖아요. 금, 매매, 협조라는 4가지에다가 여기 있는 놈 한 개 내려옵니다. 정서 이런 거 걸어놓고 다음 5가지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읽으시면서 다른 거 찾아내야 돼. 전부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3,000이잖아. 그죠? 한 번 더. 여기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이잖아. 그죠? 그런데 저기 있는 거짓된 은행 들어오면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은 제목 읽으시면서 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 단원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금지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금을 받고, 거금을 우리끼리는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이다. 자, 이제 제목이 잡힌 분들은 그가 뭐였죠? 동그라미 할 때 거짓된 언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찾아갑니다. 거짓된 언행이라는 것은 1억짜리 부동산을 야 이거 1억 5천이야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을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것.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금이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매매가 뭐였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이라는 게 여러분 중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우리 법은 중개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살게 해가지고 사서는 비싼 값에 파는 것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랍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답니까? 우리는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된다. 중개사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개공사라도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놔야 된다 안 사놔야 된다? 사놔야 되겠죠. 샀다가 좀 더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1년 면회 간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똑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는 눈 감고 사야 돼. 일단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금지 행위는 전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협조가 아까 체크하셨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000.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인 줄 알면서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협조 행위랍니다. 1년에 1,000입니다. 이번에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인데 정서라는 것은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즉 부동산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서.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예금 통장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런 권리를 주는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 그런 뜻이에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정서를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딱지를 거래한다 할 때 딱지에 해당되는 게 정서예요. 여러분 가끔 딱지가 필요하다 딱지를 거래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딱지를 거래한다 이 말은 부동산이 불붙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딱지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딱지를 거래한다 이 말은 부동산이 불붙었다 이 말이에요. 갈로 열고 돈 된다 이 말하고 같아요. 돈 되니까 거래하지. 갈로 하나 더 열고 3년 면회 간다 그까지 쫙 연결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권리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 그런 뜻입니다. 자, 직접은 뭡니까?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이 쌍방 대리는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과 유사하다 그럽니다. 개공사는 남의 집을 팔고 사는 것을 중개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남의 집을 내 것 같이 사고 판다니까 그것을 자기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자기 계약은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자기 계약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어려우죠. 그러면 얼마에 팔아줄까요? 물어보면 3억에 팔겠습니다. 3억이라는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매도인이 결정하잖아. 집주인이. 그러면 3억에 팔아달라 그랬고 3억에 사달라라고 매수자가 들어오겠죠.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매수자가 결정했잖아요. 개공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중개를 하는데 매도인이 이런다니까요.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세요 하고 정권을 다 줍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그래 한 3억에 팔아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자도 공교롭게도 내가 내일 지방 출장을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주세요 그럽니다. 두 사람의 권리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 3억에 팔아줄게요 3억 5천에 샀어요 이러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 지금. 그래서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법에서는 자기 집과 같이 계약하는 자기 계약과 유사 행위다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금지를 하는데 민법은 살짝
당사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중개사법에 따르면 하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민법과 중개사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요.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걸리겠죠? 개공사는 매도인을 대신하고 쌍방대리를 할 의사는 없었는데 매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쌍방대리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3년에 3천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그죠? 중개사법은 당사자가 허락하더라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투기가 뭐죠? 투기만 나오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에서는 뭐 투기 조장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지 행위의 첫 시간에 큰 틀을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일단 제목이 잡혀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살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 합니다.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자, 이게 잡히신 분들은 그가 뭐지요?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과 금품수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격리를 해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을 공부하시면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을 그대로 물으면 법 조문대로 나왔으니까 쉽게 출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이 12월 초인데 우리 집 기한이 12월 15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사를 나가줘야 돼. 그런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 금액으로 이 아파트를 이사 나갈 만한 데가 지금 없어요. 애들은 학교도 다니죠. 날씨는 추워지고 비켜줘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아파트 전세를 의뢰하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줍니다. 고맙겠다 안 고맙겠다? 고맙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법정 수수료와 함께 가지고 있던 고급 동향화 1점을 선물로 주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 금품 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고맙다고 받는 것,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동향화 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돼. 받으면서도 면회 갈 수 있다. 딱 생각하고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향화 받으면 초과 금품인데 서양화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게 초과 금품을 금지한다. 개념을 익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 문제는 조문으로 묻고 그 다음에는 동향화 1점을 선물로 받고 계약을 하였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초과 금품 수수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갑니다. 제목하고 형벌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68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수와 실비라는 단원입니다. 아주 재미가 있겠죠. 자, 보수와 실비라는 단원인데 이것을 예전에는 중개수수료라 불렀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름을 중개보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개수수료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보수가 듣기 좋습니까? 보수가 듣기 좋습니까? 한 30년 동안 중개수수료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용어를 왜 법이 중개보수로 바꾸는가 하면 수수료라는 말은 일제식 발음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바꿔준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중개보수가 곧 옛날 말로 수수료입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쌍방에게 받는 것을 중개보수다 이럽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계산 문제 하나, 법률적인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데 원래 지나간 28회는 이론 문제만 2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때 지급 시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수수료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하니까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무엇에 따른다?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우선입니다. 약정이 뭡니까? 계약할 때 줄게. 중도금 때 지급할게. 이렇게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언제입니까?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죠? 잔금 지급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 줄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 이제 이론 문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청구권의 소멸, 왕별 쳐놓고, 이건 원래는 출제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나올 때가 돼간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소멸. 1번. 개공사의 고의과실. 자, 개공사의 고의과실에 동그라미 합니다. 길게.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수령한 것은 반환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이때 개공사의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에는 줄 것이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소리를 합니다.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을 하는데 어떻게 소멸을 합니까? 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었더라도 그 계약이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 해제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그랬습니다. 무효 해제 취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계약이 깨졌다니까요. 누구 사정으로?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자,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잖아.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 예를 우리는 세댁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세댁사건 하면 소멸이 생각나야 돼요. 세댁사건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주세요 하니까 A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법률적이니까 쉽게 풀어서 세댁이 그러는 거예요. 세댁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면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입니다. 세댁이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노원구 쪽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때 개공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원에 있는 아파트 1억짜리를 전세를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했다 이 말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이 있었고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댁이 계약금을 걸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는가 하면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자랑하러 갔는데 시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돈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가면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당신 아들은 해롭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다고. 며느리가 해롭소 이러면 시어머니 걱정 덜 합니다. 자, 아들이 해롭소 이러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은 못 갑니다. 헌댁은 갈까요 안 갈까요? 헌댁은 갑니다. 지금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사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세댁인지 헌댁인지 중고댁인지 구분이 되는데 자, 계약을 했지만 세댁 사정으로 이사를 못 가면 중도금 지급 안 하겠죠. 잔금도 지급 안 되겠죠. 그러면 계약이 깨졌잖아. 누구 사정으로? 세댁 사정으로 깨졌더라도 1,000만 원을 포기하고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깨지면 소멸하지만 당사자 사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세댁은 얼마? 돈 1,000만 원 날리고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세댁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세댁 사건 기억납니까? 하면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계약이 깨진 원인이 개공사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소멸하겠다 지금 이랬잖아요. 다시 합니다. 지금은 세댁 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도 의뢰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갑이 그래 1억에 전세를 주겠다 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는데 B라는 개공사가 오더니만 당신 아파트를 2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2억에 받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러면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됩니다. 누구 사정으로? 갑의 사정으로 되더라도 계약공사한테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댁사건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물어봅니다.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받을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뭐, 왜 아니라. 그지? 계약이 체결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입니다. X. 뭐가 빠졌다? 계공사의 고의가시라는 말이 지금 없었잖아요. 지금. 그지? 무조건 계약이 깨진다고 소멸하는 거 아니죠? 누구 사정으로? 당사자 사정으로. 우리말로 세댁 사정으로. 시험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1번 동그라미 계공사의 고의과실을 크게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단어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고의과실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하는데 만약에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소멸을 크게 정리하고 이제 수수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를 우리는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는 크게 2번에 1번이라면 주택의 보수는 이렇게 받는다. 주택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주택은 이렇게 받고 넘어갑니다. 6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2번 주택 외는 이렇게 받는다. 주택 외 동그라미. 그런데 우리 교재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오피스텔 보이십니까? 오피스텔에도 밑줄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수료의 범위는 주택과 지금 주택 외 체크하셨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범위부터 물어봅니다. 주택이 뭘까요? 아파트 이러면 되잖아요.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을 주택이라 그럽니다. 주택 외는 뭘까요?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것들이 주택이죠. 토지 이런 것들. 그럼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설렁설렁 공부하시는 분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다. 이런 데 또 딸려 들어간다고. 그죠?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합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둘 다 씁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이 되잖아. 그죠? 근데 보통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주택 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오피스텔을 사고 팔고 임대, 세를 들어가는데 개공사는 주택 외인 물건이 수수료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잖아. 주택 외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살림 살 건데 주택으로 줄라 그래요.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겠지. 그래서 법으로 그러면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한 군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 주택과 주택 외 그리고 오피스텔로 범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자 1번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68페이지 하단이죠. 동그라미 1번 하단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데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해놓고 주택의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 것입니다. 매매 교환은 금액의 1000분의 9, 1000분의 9를 0.9%라 합니다. 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그랬습니다. 적어볼까요? 지금 체크해드렸지만 주택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매매 교환은 0.9%, 또 임대차는 얼마? 0.8%, 이게 1000분의 8이죠.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해라. 지금 이랬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입니다. 다시 주택 외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2번 주택 외의 보수 해놓고 1번 주택 외의 보수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얼마를 정합니까 하니까 바로 2번 오피스텔이 탁 돌았잖아. 그죠? 오피스텔을 놔두고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보셔야 돼요. 4번 밑에 줄 것입니다. 개공사는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 각각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 및 거기 한도의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이죠.
주택외에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 적어놓고 설명합시다.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오피스텔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찾았습니까? 밑줄 긋고 임대차는 1000분의 4인데 밑에 박스가 별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줄 긋고 니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등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첫 번째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여기에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0.4%를 받는데 그럼 이거 외에 그 외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역시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한다 이렇게 적었다고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좀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 주택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매는 0.9, 임대는 0.8인데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니까요. 이걸 왜 이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30평짜리 아파트라도 서울에서의 가격하고 강원도에서 똑같은 아파트 30 가격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데 똑같이 0.5%를 받아라. 그러면 서울에는 30평짜리가 10억짜리도 있고 강원도에는 3억짜리도 있다고. 그럼 0.5%를 받아라 이러면 차이가 너무나 나잖아.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범위를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제일 잘 알 거니까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건 없어.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자 일단 조건이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전용 입식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주택으로 보겠다.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0.4인데 그럼 이거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 이거는 상가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업무용. 자, 요 범위를 천천히 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이시죠? 주택 외인 물건이 뭐죠? 상가, 토지, 공장 이런 것들은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라는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주택은 아니죠.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그래서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서울시 수수료가 다를 것이고 경기도 조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놓으셔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면적이 85제곱, 여기 25평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화장실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0.4를 받는데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상가로 보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됐고, 하단에 보수의 계산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적용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70페이지 상담 봅시다. 보수의 적용 기준 별표 탁 찍어놓고 1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단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지금 동일에 몇 번 동그라미 있죠? 3번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동일이 3번 들어오면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준인데 이런 경우 있을까요? 이 점유 계정이라 그럽니다. 이 아파트를 갑이 살고 있습니다. 갑이죠, 주인이. 근데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매매. 뭐 한 3억에 매매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럴 수 있나요? 자, 갑이 팔았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을이죠. 자, 그런데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3억에 팔았지만 내가 1억에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전세 끼고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났고 임대도 일어났다. 그러면 개공사는 매매계약서 하나 작성하겠죠. 또 전세계약서도 작성했겠죠. 두 개를 작성했지만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일이 세 번이 들어가야 돼. 시험에 들어올 때는 동일을 한번 쓱 뺀다고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이제 갑은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팔았으니까.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집을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내가 전세 살게요.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때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동일이 세 번이 들어온 걸 눈으로 찾아내야 돼. 그때는 매매만 받습니다. 2번도 중요합니다. 기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자, 주택의 면적에 줄 딱 긋고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기준입니다. 자, 이해 잘하고 있는지 또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대로변에 그죠? 이런 건물이 있어요. 주상 건물이라 그러죠.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자, 그럼 이 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확 달라진다고. 한번 달라진다고 해볼까요? 이 건물을 3억에 매매했다고 칩시다. 자, 3억이면 이거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조례에 따른다 그랬잖아. 그죠? 거기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제일 표 주택에 대한 보수 있는데 3억 한번 찾아보십시오. 3억이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입니다. 얼마? 0.4% 찾았습니까? 자, 그럼 봤으니까 일단 주목. 그거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거는 서울 조례만 여러분한테 꼭 서울에서만 팔아라는 법이 없으니까 3억이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3억 곱하기 0.4%로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3, 4, 12,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240만 원을 받는데 같은 3억이라도 이걸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으니까 상가로 보겠다. 자, 상가는 주택 외인 물건이죠. 주택 외에는 0.9% 보면서 자기들이 협의한다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3억이라도 3억 곱하기 0.9% 하면 39, 27, 27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540만 원이 된다고. 같은 금액을 3억으로 거래했는데 주택이냐 상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 상가가 1층에 있고 2층에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개공사는 야, 상가로 받아야 되지. 파는 사람은 이거 주택이잖아. 내가 사는 집이잖아. 이러니까 분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법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하겠다. 즉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러면 다 물어봅시다. 이 건물이 1층 상가, 2층도 상가, 3층은 주택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물으나 마나 상가겠지. 1, 2, 3층 중에 1, 2층이 상가라니까 지금. 그죠? 그럼 이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뭘로 간다? 주택 외로 가면 되니까. 다시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 3층도 주택. 그럼 이건 물어나 마나 뭘까요? 주택이겠지. 3개층 중에 하나가 상가고 2개가 주택이잖아. 그지? 이런 거는 절대로 시험에 안 물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래 물어 들어온다고.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뭘까요? 답은 주택이에요. 왜?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고. 상가가 많으면 상가겠지. 주택이 많으면 주택이겠지. 그런 건 문제에서 안 묻는다니까 상식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건다고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래 묻는다고. 그럼 주택이 2분의 1이면 뭡니까? 주택이잖아.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다고.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 그죠? 그런 개념을 익혀나갑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3번 역시 잘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줄 거야 되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줄 거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줄 것이었죠? 잘 들으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사무소가 있는 곳과 물건이 있는 곳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받아야 되느냐? 1번 서울시 조례, 2 강남구 조례, 3 경기도 조례, 4 수원시 조례. 시험에 이렇게 묻는다고. 자, 답이 몇 번? 지금 줄 것이었습니다. 답이 몇 번? 답은 1번 서울시 조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어디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시군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는 답이 1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이 있는 곳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지금 기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기준이었다면 이제 실비 들어왔습니다. 자, 실비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사는 중개 보수만 받는 줄 아시죠? 지금 법에서는 뭐도 받을 수 있다?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럼 실비를 우리는 실제 비용이다 그래요. 실비가 뭔가 한번 봐요.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앞에 1번 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2번 답니다.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2번 달아놓고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때 시험에 나오는 건 동그라미 2번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줄 거야 되죠.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까지 줄 것입니다. 에게 청구할 수 있고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 것입니다.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까지 줄 거놓고 청구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현장에서 중요하니까 체크하셔야 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권리관계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권리관계가 뭔가 하면 자, 이 사람이 우리 땅을 또는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사 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떼봐야 되겠죠. 그렇게 떼보는 경비를 뭐라 부른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이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 이전하는 자가 누구다? 매도인,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등기부 하나, 토지대장 하나, 뭐 어떻게 해봐야 한 10,000원 하면 다 해결하겠죠? 이런 경비를 실비라 합니다. 한 번 더. 아까 이거 들으셨죠? 매수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개공사가 보험에 가입해서 이 금액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개공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아까 우리 대충 계약금 등이 3억이라 그랬잖아요. 3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한 6, 70만 원 들걸요. 3억에 대해서. 그럼 그 경비 누가 부담하느냐? 1번 갑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는 사람 을이 부담한다. 3번 개공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답은 줄 것이에요.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지.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을의 대금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물을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 이전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를 시험에서는 반대로 내요. 그죠? 딱 실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개념을 익혀놓습니다. 한 문제거리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이 이렇죠. 3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럼 3억을 사고 팔면 아까 수수료 0.4%가 보셨죠? 그러면 양쪽에 120만 원, 240만 원만 받지 내가 등기부등본 떼받는 거 내라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거의 못 봐주셨죠?
그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청구를 안 할 뿐이지만 법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살아야 된다고요. 이를 뭐라 부른다? 실비라고 부른다고. 됐죠? 현장에서는 거의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죠. 만약에 이 법대로 갑에게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A가 야 토지대장 등기부등 뭐 뗐는가 8,500원 주세요 하면 갑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러면 묻습니다. 생각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볍게 현장에서는 지나가지만 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죠? 권리관계는 누구에게 청구하고 이전하는 자.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를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개 보수까지 정리했습니다. 가볍게 필요한 내용들을 따라갑니다. 5분만 쉬었다가 71페이지 협회편 접어답니다. 아주 편안한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5분만 쉽니다. 쉬는 시간.